그 많은 대화의 끝은 결국은 그러면 확인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슈가 있는 것은 이제 초심해에서 시추를 하니까 시추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1,000억. 저는 이제 작게 잡아도 1,000억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 들면 아무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외국에서는 이런 게 전혀 이슈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민간 회사가 사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돈 가지고 자기들이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한국도 민간 기업이 하자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민간 기업에서 그걸 할 만한 회사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발표가 나오고 계속 뉴스는 업데이트 됩니다만은 어떤 석유 자원개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 겁니까? 그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지금은 같아요. 굉장히 초기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국내에서든 해외에서 나가야 석유를 이제 개발하려면 제일 먼저 광구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지역에서 석유 자원을, 광물 자원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원을 탐사하고 생산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얻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이제 정부로부터 얻어야 되겠죠. 네. 두 번째는 석유를 찾으려면 석유가 있을 만한 유망 구조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물리 탐사로 대표되는 거고요. 네. 물리 탐사를 통해서 유망 구조가 나오면 시추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석유 개발은 워낙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 시추를 통해서 석유가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석유가 있다면 그다음에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평가 단계입니다. 네. 평가 단계는 쉽게 말하면 땅속에 석유가 넓게 분포해 있는데 앞뒤로는 얼마 있고 좌우로는 얼마 있고 깊이로는 얼마 있기 때문에 총량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가 앞으로 20년 동안 생산을 한다면 이와 같은 생산 시설을 해야 됩니다 하는 그 이제 모든 과정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실제 모든 생산 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고요. 그것이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플랜트라고 불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계획한 대로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목에 석유를 다 생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년 동안 생산을 하려면 시추공은 언제 몇 개를 뚫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생산할까 그 상세의 계획을 세우게 되고 요즘에는 이제 환경 이슈가 심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처음과 똑같이 해야 됩니다. 사실 그것도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네. 크게 말하면 광구권 탐사, 광구권 획득, 탐사, 시추, 평가, 생산 시설 설치, 생산 마무리인데 지금은 이제 탐사의 마무리 단계에서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확인하자. 왜? 그래야 그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의사 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단계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살짝 저는 헷갈리는 게 탐사 말미인데 지금 시추공 5개 뚫는 거랑 얼마 있는 것까지는 발표가 됐잖아요. 그만큼 이제 가능성을 보고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석유를 탐사하고 생산하는 걸 이제 EMP 사업이라 그러거든요. 네. 이제 탐사니까 exploration, 생산하니까 이제 production. 그래서 그냥 우리는 EMP 이렇게 하는데 네. EMP 사업은 모든 것이 가능성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능성을 보고 할 때 실패하면 약간의 큰 손실이 나지만 성공하면 어떻게 보면 이때까지 손실을 다 회복할 수 있는 큰 또 수익이 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석유 자원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필요한 쓰는 에너지의 60%를 석유하고 천연가스에서 얻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석탄도 한 23% 정도 차지하고 원자력이 한 12% 정도 차지하는데 왜냐하면 석유 자원이 없다면 우리 일생 생활과 이 산업이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흔히들 말하는 이제 자원 안보와 공급망 측에서도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이제 평화 시기이기 때문에 공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국제적으로 정말 위기가 정말 생기고 전쟁이 생긴다면 그 공급망은 이제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 입장에서도 사실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되는 일면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실을 필두로 해서 발표들이 나오고 조금씩은 뭐 진전도 있고 뭐 의혹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가능성, 성공률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희 처음에 이거 뉴스 듣고 성공률 20%가 높은 건가 낮은 건가 감이 잘 안 왔었거든요. 이제 또 한 1, 2주 지나서 뉴스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가 의미하는 건 어느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20% 숫자를 우리가 그냥 딱 봤을 때는 흔히들 말하는 대로 성공 확률이 20%니까 실패하는 날이 80%니까 네. 이게 실패하는 게 뻔하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네. 어차피 숫자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국민들도 이제 많은 국민들도 다 아시듯이
땅속에 석유가 있으려면 제일 먼저 석유가 어디인가 생성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석유가 생성됐다면 걔가 석유를 품을 수 있는 그릇, 그걸 우리가 이제 트랩이라고 하거든. 트랩이라는 게 석유를 우리가 이제 포함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말합니다. 네. 그 이제 그릇 같은 걸 트랩이라 그러고, 이와 같은 트랩이 좋으려면 위로 손실되지 않게 이게 덮개함으로 잘 덮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석유라는 것은 땅 속에 큰 웅덩이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입자와 입자 속에 있는 그 빈 공간에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 지층의 품질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란 말은 석유가 생성될 수 있는 근원함이 있고 석유를 담을 수 있는 좋은 그릇, 트랩이 있고, 이 트랩이 잘 덮여 있어서 석유를 누출시키지 않고 또 이 석유를 잘 품을 수 있는 지층의 품질이 좋다. 그것을 각각 확률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네. 그 확률을 다 곱해서 20%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그 확률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작게 나오면 15%, 아주 높게 나오면 한 35% 정도도 나옵니다. 대부분 이제 국내에서 탐사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 네. 그런 입장에서 20%는 아주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니지만 기꺼이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 이제 대부분 이제 업계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0%에 대한 의미는 알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각가지 그 조건들을 곱하다 보니 예. 20%가 나왔다라는 값이 계속 것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겠네요. 예. 예.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뭐 액트지오 고문도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고 그 가운데서 약간의 전달력의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좀 오해한 걸 수도 있을 텐데 5개 파면 1개는 꼭 나올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20 곱하기 5면 100% 나온다는 전제하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가? 이제 그렇게 헷갈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오해도 있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에 확률이 20%라면 우리가 석유 사업을 하는 곳이 여러 곳입니다. 뭐 나라일 수도 있고, 네. 1번 지역이 있고, 여기가 완전히 다른 떨어진 2번 지역이 있고, 또 여기 완전히 떨어진 3번 지역이 있고, 4번 지역이, 5번 지역이 만약에 5개 있는데, 네. 우리가 이걸 딱 평가를 해보니까 20%다. 그럼 우리가 거의 확신해서 5개 중에 하나는 나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네. 완전히 다른 5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왜 20%인가? 그럼 우리가 당연히 확률을 계산해도 한 번은 성공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는 동일 지역에서 7개 유망 구조를 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꾸 20% 5개 막 5천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냥 5개는 무조건 뚫는 거고 그중에 하나는 성공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실제 실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딱 시출했는데 석유가 진짜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계획하고 가정학들이 다 맞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6개의 확률은 굉장히 높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거의 막 있다고 장담할 정도로 거의 뭐 80, 90%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석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4개의 과정 중에서 몇 개가 안 맞는 겁니다. 만약 하나도 안 맞아서 그래서 이 하나를 우리가 80%도 줬다가 지금 이 상황하고 비교하니까 이 가정이 잘못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걸 우리가 8%로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의 가능성이 없는 거니까. 네. 그러면 80을 줬다가 80%를 주는 순간 곱하면 확률이 20%에서 2%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6개는 해보나마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 이거 첫 번째 시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따라서 성공하는 실패하는 데 따라서 정밀 재분석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를 시출할 가능성이 있으면 하는 거고 그럴 가능성도 없다 그러면 사업을 그냥 접는 겁니다. 철수하는 겁니다. 그거는 국내 사업 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문과인 제 머리로도 생각했을 때 100% 나온다는 전제가 있지 않는 한 그렇죠. 20%를 5개 그러면 꼭 나와.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건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거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확률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네. 실제 실무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겠죠. 예, 그게 네. 첫 번째 하고 나면 그 성공 확률은 다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더더욱이나 설명을 듣고 있으면 첫 번째 시추를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한다고들 얘기를 하던데 그렇죠. 그 영향이 좀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제 이 실무를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좀 전에 이 4개의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석유가 생성되는 근원함은 있으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값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석유를 실제 담을 수 있는 그 지층의 품질도 지금 네. 우리가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슷한 값을 줍니다. 그럼 핵심은 뭐냐면은 얘가 크기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이 큰데 다 석유를 담을 수 있어 거르기 좋은가, 즉 덮개함이 잘 있는가, 그 두 개에 의해서 이제 점수가 결정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관례적으로는 제일 큰 곳을 먼저 선택합니다. 근데 그 큰 곳을 이제 선택하려고 하면 팀원들이 상세 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크기는 큰데 저류층의 덮개함의 품질이 안 좋아가지고 석유가 있더라도 다 새어 나갈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시추해봐야 석유가 있다는 유직만 알지 실제 석유는 발견 못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어떡하지? 근데 요거 그 다음 것은 사이즈는 좀 작지만 전체적으로 모든 점수가 좋습니다 하면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고, 네. 나중에 이제 어떤 게 보면 사이즈도 작고 구조도 잘 돼 있고 탐사 성공률이 예를 들어 99%다. 그건 시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걸 시추해봐야 석유 찾았습니까? 네.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 여기는 실제 시추해보니까 구조가 너무 적어가지고 석유는 있는데 상업적으로 개발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일단 석유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기 큰 구조에 다시 뚫어야 됩니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네. 그건 자연스러운 결론이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려고 시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구조 중심으로 하되 그중에서 C 구조가 괜찮은 것. 결국 그 두 개가 좋다면 나머지 두 개는 점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탐사 성공률도 가장 높은 것이 나오게 됩니다. 아, 근데 이제 교수님 모시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웬만한 정보들은 다 지금 업계 그러니까 업무상 비밀이라고 해서 얘기는 안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도 그러면 그 자료나 수치를 보신 적은 없으시겠죠? 저는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못 봤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석유 사업이 이루어지는 관례하고 땅속의 지층이 다양하고 다르긴 한데 네. 그래도 어떤 한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 결과를 이제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 질문 드린 이유가 그 140억 배럴이면 굉장히 대규모인데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왔을까? 그리고 이게 있었다면 진즉에 발견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냥 아마추어로서 비전문가로서의 생각인데 교수님은 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해서요. 일단 우리가 이제 35억 배럴에서 이제 140억 배럴이 나오니까 네. 우리는 이제 큰 값을 중심으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140억 배럴인데 140억 배럴은 정말 큰 숫자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최근에는 이제 큰 유전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이제 매장량입니다. 땅속에 있는 걸 우리가 부존량이라 그러고 네. 상업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매장량이 10억 배럴이 넘으면 우리는 그거 자이언트, 그것도 메이저 자이언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1억 배럴 정도만 매장량이 되어도 근데 심해에서 1억 배럴 정도 나오려면 실제 부존량은 한 3억 배럴은 돼야 되거든요. 아. 그래도 우리가 그걸 자이언트 유전이라 부르거든요. 네. 왜냐하면 1억 배럴이니까 그게 곱하기 유가 해보면 그 돈이 지금 서부 텍사스 중진료 가격 78불이거든요. 네. 오늘 가격이 그게 78억 불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네. 한때 대한민국의 그 수출 목표가 100억 불이었으니까 네. 그거는 사실은 우리 일반 이제 월급쟁이나 일반 시민들이 상상할 수 있는 돈의 단위를 넘어간 겁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네, 그런 네.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7개 구조 중에서 물리 탐사를 하면 그 전체적인 크기가 얼마인지 나옵니다. 근데 석유는 그 입자와 입자 사이에 빈 공간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빈 공간이 얼마냐인 걸 우리가 공극률이라 그럽니다. 공극의 비율이 얼마냐. 그게 대부분의 암석은 15%에서 한 22% 사이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석유공사나 이제 액트 지오도 그 중에서 이제 값을 적절하게 선택했을 거고요. 네. 그리고 그 공극은 중에는 반드시 물하고 석유하고 가스가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 이제 물이 다 들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물이 몇 %냐, 석유가 몇 %냐, 가스가 몇 %인 것을 곱하면 비로소 석유의 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최대 최소로 바꿨기 때문에 최대 값을 다 더하니까 좀 엄청난 140억 배럴이 나왔다는 거고 최소 값을 다 더하니까 35억 배럴이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저희가 사실 140억 배럴에 꽂히게 된 이유가 이거 발표 나고 나서 첫 언론 보도나 속보 제목들이 다 그랬죠. 삼성전자 제목. 시총의 5배. 그럴 수밖에 없죠. 막 그렇게 140억 배럴 나와버리니까. 곱하기 유가 해보면 네. 그래서 와, 막 여기에 이미지가 각인됐던 맞습니다. 게 있는데 최대값이다. 그렇죠. 네, 최대값으로 계산했을 때 그래서 최소 35억 배럴부터 140억 배럴. 근데 그게 이제 부존량이 그렇다는 거고요. 네. 심해에서는 석유 개발하는 게 그
해수하는데 해수열이 30에서 35% 정도입니다. 한 3분의 1은 예. 그러니까 여전히 다른 말로 하면 3분의 1은 땅속에 있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땅속에서 유체가 흐르는 것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네. 걔네들이 잘 생산이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 질문 드리면 교수님께서도 난감하시겠지만 가능합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 지금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 뭐죠? 의혹도 많이 제기되는데 지금의 모든 그거의 핵심은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자는 거거든요. 네. 왜? 확인을 해야 그 다음 의사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은 다음 의사결정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리고 에너지 자원으로서 특히 우리는 많은 경우 이제 에너지 빈국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에너지 빈국으로서도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 일상생활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도 이제 필요하고 또 다른 한편은 우리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전문가 10분, 왜냐면 문과, 이과 전문가, 뭐 정치분들 다 모여서 얘기를 해도 그 많은 대화의 끝은 결국은 그러면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조금 이제 또 이슈가 있는 것은 이제 초심해에서 시출을 하니까 시추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1,000억. 네, 그렇죠. 근데 그건 사실은 저는 이제 작게 잡아도 1,000억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같은 이제 비용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억 들면 아무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외국에서는 이런 게 전혀 이슈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는 대부분 민간 회사가 사업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 돈 가지고 자기들이 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분들이나 또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럼 한국도 민간 기업이 하자 이렇게 하는데 한국은 민간 기업에서 그걸 할 만한 회사가 사실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정부가 약간 이제 주도적으로 해왔던 거고 또 정부가 주도적으로 했는데 갑자기 이제 유가가 막 내리니까 이제 모든 게 손실이 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됐던 겁니다. 사실 대통령이 또 직접 발표를 해서 더 관심이 커진 것도 없지 않아 있기도 하고요. 네. 원래대로라면 한국석유공사나 이제 산업부에서 협의를 하고 승인이 나오고 시추에 들어갈 프로젝트였는데 뭐 하다 보니 공식적인 발표가 있다 보니까 대통령의 국민들의 관심도 높아진 것 같은데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 전에 질문 드리기 전에 저도 꼭 우리나라가 산유국으로 발돋움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예, 알겠습니다. 전제하에 예. 지금 나오는 의혹들 확인을 해야 하는 분석업체 이제 대통령께서 발표하기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업체가 선정이 됐고 거기가 이제 분석업체인 액트지오인데 그 이후에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의혹들이 많았습니다. 구글 지도를 봤더니 가정집이더라. 맞습니다. 1인 기업 아니냐? 그리고 액트지오의 아브레오 박사는 지금 대표도 아니다. 고문으로 돼 있고 다른 기업의 대표로 가 있고 뭐 이런 일들이 참 많았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평균적인 그러니까 많이 일어나는 일인지 이 업계에서는 아니면 교수님께서도 보시기에 이거는 좀 부자연스러운지 어떠세요? 미국에는 석유 사업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인터뷰할 때 그런 말을 잠시 언급하게 했는데 미국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은 평생 직업의 개념으로 그 흔히 우리가 말하는데 직업의 트랙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좋은 학교에서 자기가 기본 교육을 받고 누구나 이름 들어서 알 수 있는 큰 회사에 가서 경험과 인맥을 쌓고 가능한 빨리 은퇴해가지고 자기 1인 기업을 컨설팅 기업으로 많이 세워서 왜냐하면 모든 걸 입찰하고 돈을 받고 주고받으려면 회사 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제 빅터 아브레오 고문도 아마 그런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그분의 공식적인 이렇게 이력은 보면 어느 전문가가 보더라도 그냥 괜찮은 이력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세계 최고다 이렇게 하면 또 나름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좀 싫어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라는 말할 수는 없고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one of the best가 되긴 하시는 거죠. 그 정도 실적이면. 그러면 그렇게 1인 기업들이 많이 있고 또 미국의 어떤 직업관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좀 다르니까 거기에 대한 이해는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러면 분석 능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이제 우리가 아까 저 물리 탐사를 하는데 이제 국민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물리 탐사는 크게 3단계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자료를 취득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인공 지진파를 보내가지고
팔을 보내면 새로운 지층을 만나면 이게 반사 들어오고 일부는 다시 굴절돼 들어갔다 반사되고 오거든요. 네. 그와 같은 물리 탐사를 하려면 우리나라 탐해 3호 같은 그런 탐사선과 그 탐사선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걸 하려면 최소 우리가 말하는 중견기업 이상의 규모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와 같은 자료를 얻었으면 이와 같은 자료가 나오려면 땅속 구조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 그걸 역으로 찾아내야 됩니다. 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자료 처리라 그럽니다. 자료 처리는 이제 우리 학과를 졸업하고 박사일 받은 우리 졸업생들 그런 걸 많이 하고 있는데 그때는 정말 박사학위 이상의 고급 노동 인재하고 슈퍼컴퓨터가 필요합니다. 워낙 많은 계산을 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런 회사들도 우리가 이름을 알고면 들을 수 있는 그런 큰 회사들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은 탄성바 자료를 자료 처리를 해보니까 땅속 구조는 이렇게 생길 것 같다. 그것이 우리가 흔히 보면 그림 비슷하게 어스프레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비전가 보면 무슨 말인지도 모를 것 같은. 네. 근데 그 마지막에 이 중에서 우리가 여기는 유망 구조니까 시추해도 좋겠다고 이제 결정하는 해석 단계가 있습니다. 해석. 네. 그러니까 해석은 그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소수 몇 사람이 필요한 거지 막 엄청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해석 분야에 있어서는 우수한 한 명만 있어도 그런 거죠. 되는데 그 전 단계에서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그렇죠. 거죠. 규모나 인력이 또 필요하니까 당연히 필요한 거죠.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물론 그 액트지오와 함께 경쟁을 했던 두 회사가 더 있다라는 것까지는 언론 보도가 나왔으니까 네. 제가 뭐 굳이 뭐 업체명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 두 회사는 워낙 이제 대기업이었었고 거기에 대해서 석유공사에서는 액트지오가 최선의 선택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국민 입장에서는 바람을 담아서 최선이 아니라 최고의 선택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액트지오였을까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혹이 나오는 거고요.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런 거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제 입찰 과정을 거치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석유공사도 공사니까 공사의 규정이 있고 그리고 모든 입찰이라는 것은 그 모든 절차고 모든 게 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고 예산은 이 정도다 이렇게 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제 언급되었던 큰 메이저 서비스 회사들은 아마 가격에는 있는 걸 저는 못 맞췄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 가지고는 뭐 그 흔히 말해서 우리가 그런 걸 뭐 쳐다보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그리고 이제 그 해서 1차적으로 이제 입찰에 선정이 되면 그다음에 기술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왜냐하면 해야 될 또 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조율도 좀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아마 저는 이제 거기가 선택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우리가 유출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그거는 아마 상세 절차나 평가서는 이런 게 사실은 이제 내부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예, 그래서 그 정보가 공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는데 과거 사례를 그래서 이제 많이 빗대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호주 최대 석유 개발 회사인 우드사이드 2007년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는 소위 우리 자본주의는 똑똑하다고 하잖아요. 자기 돈을 맞습니다. 들여가지고 연구 개발을 했는데 여기는 사업성이 없을 것 같다고 해서 철수를 했는데 왜 그때는 안 되고 지금은 맞냐 라는 의문을 또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빈 공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좀 설명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에도 이제 해외에서 자원 개발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름 들으면 우리 다 알 수 있는 회사인데 네. 그 회사들도 어떤 한 나라에 갈 때는 기본적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가 탐사는 한 2, 3년 그리고 상세 탐사를 한 1, 2년 그리고 시추공 한 2개 뚫어보고 그다음에 의사결정해서 유망하면 계속하고 아니면 그냥 철수한다. 네. 이런 게 소위 말해서 이제 다 기본 계획이 있거든요. 네. 그런 입장에서 이제 우드사이드는 굉장히 호주에서 거의 가장 큰 민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규모로 생산도 하고 유망한 지역도 하고 좀 덜 유명하죠.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프론트 지역도 하고 왜냐하면 모든 회사라는 것은 자기 나름대로 계획과 포트폴리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세계 10대 경제 대국에서 워낙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저기서 만약 우리가 석유를 성능조 차단하면 그냥 바로 한국에 갖다 팔면 되기 때문에 또 자기들 나름대로 계획했을 때 한국은 나름 가치 있다고 평가를 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록에 의하면 2007년부터 한 10년 동안 이렇게 해서
두 개 유망 구조를 찾았습니다. 네. 그 시초에서 첫 번째 이제 주작이라는 걸 시초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그 두 번째 이제 홍계라고 이름 이제 유망 구조 우리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네. 홍계라고 이렇게 이제 지었는데 거기서는 가스를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무자들은 되게 막 흥분했었는데 그 가스를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가 찾는 메탄이나 에탄이 아니고 55%에서 99%까지가 CO2로 나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로 나오니까 예. 이제 두 가지 일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찾는 석유나 가스를 못 찾으니까 실패를 했는데 또 실무자 입장이나 회사 입장에서는 아하 여기도 일단 구조는 견실하게 있구나. 즉 석유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실제 가스가 모여 있다는 말은 덮개함이 좋아서 안 빠져나갔구나. 그리고 그게 다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메탄이나 에탄 같은 우리가 찾는 천연가스도 있었거든요. 네. 어디엔가 석유는 생성돼서 이쪽으로 이동돼서 모였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호주가 다시 2019년인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그 보고서상 한국은 유망하기 때문에 탐사를 계속하겠다고 들어왔거든요. 네. 그 후에는 이제 회사에 어떤 이유가 있었든지 아니면 그 상세 구조를 찾아봐도 없었던 거지 그거는 지금 아직 명확히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그 보고서만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 그 보고서에 내용이 된 또 원자료가 이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회사가 어떤 사정이 있든지 아니면 회사 전략상 한국만 빠져나가는 게 아니고 캐나다에서 그리고 미얀마 심해에서도 이게 딱 정리를 하고 또 다른 데 자기들 나름대로 집중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그거는 그냥 석유를 탐사하고 생산하는 E&P 회사들이 관례적으로 하는 거지 어떤 특정 회사가 여기를 했기 때문에 유망하고 나가기 때문에 전혀 안 유망하다 그런 뜻은 아니거든요. 이 사이에서 기술력이 그동안에 비약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그때 당시에는 파봤는데 아웃풋이 별론데 손익분기점도 못 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기술력이 좋아졌다고 여기가 다시 유망한 광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유망한 구조를 왜냐하면 이제 자료 처리라는 게 우리가 이건 또 이제 탄성바탕 사시는 분들한테 좀 더 이제 심도 있게 문의를 해야 될 내용이긴 한데 네. 우리가 어떤 탄성바 탐사를 어떤 자료를 얻으면 그거는 파가 갔다가 돌아오는 시간만 측정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요 시간은 우리가 극단적으로 구조를 요렇게 볼 수도 있고 요렇게도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걸 오차를 완벽하게 맞추는 게 아니고 특정 오차 범위 내에서 땅속 구조가 이렇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딱 해보니까 모든 게 잘 맞으니까 아마도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아마도 땅속은 이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구조를 알아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반드시 시추를 이제 해봐야 되는 이유도 사실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드사이드는 2021년에 자료를 얻어서 처리까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세 해석은 이제 안 한 걸로 나와 있거든. 석유공사 발표에 의하면. 근데 이제 석유공사는 그 자료 플러스 2022년에 다시 시어워트라고 노르웨이에 있는 그 굉장히 큰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료도 취득하고 내가 그 회사에서 자료를 처리했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처리했으니까 결국은 좀 마지막 탄성파 도면이 나온 거거든요. 네. 그 도면까지 다 해서 자기들은 재해석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액트 지휘에 맡겼다고 했는데 자기가 있는 그 원자료를 석유공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원자료를 맡기진 않거든요. 네. 왜냐하면 석유공사가 이미 시어워트는 회사하고 자료 처리를 다 했잖아요. 자료 처리를 다 하면 결국적으로 마지막 도면이 탄성파 탐사 도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 도면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기술팀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잠정적으로 이렇게 보고 구조는 이렇게 봤는데 그럼 당신들 식견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본 이 판단이 어떠냐. 사실 그 자문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찾아달라면 네네. 그럼 그는 자문 계약은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소수 인원으로 그것까지 다 하기는 또 어렵거든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아직 데이터도 공개도 안 그렇죠. 됐고 액트지오가 어떻게 평가했는지 명확하게 공개가 안 된 상태다 보니까 교수님과도 계속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가정법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 한 가지만 더 네. 질문하고 사업성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액티지오 고문 아브레오 박사의 공동 논문 저자가 여기서 평가를 하던 그 업체 사람이더라.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동해 심해 원유가스를 검증한 모릭 교수가 석유공사 동해탐사팀장의 포스트닥터 지도 교수더라. 이런 언론 보도까지 지금 나온 상황인데, 이것도 흔히 있는 일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아니, 그거는 제가 이제 상세 내용을 확인을 안 해보긴 했는데, 사실은 그건 제가 논문하고 그걸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뭘 확인 안 해본 상태에서 얘기하는 건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다 정도로 그러면 저도 예, 알겠습니다. 예, 정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후속 보도들이 워낙 또 많이 나올 테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이 정도로 하고, 의혹만 너무 얘기하면 약간 예, 음모론자처럼 예, 될 수 있으니까. 대한고래 프로젝트가 그러면 12월에 시추가 진짜 가능할까에 대해서 시간이 얼마 없다고 저희들은 느껴지거든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이제 시추를 하려고 하면 시추를 어떻게 할까 그 상세 작업 계획서를 짜야 됩니다. 네. 그걸 우리가 시추 프로그램이라 그러거든요. 그 시추 프로그램을 보통 짜는데 우리가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걸립니다. 네. 그런데 석유공사 이미 시드릴의 카펠라 시추선을 계약을 했거든요. 저기 그 공식 날짜를 보니까 5월 7일 날 그 시드릴 홈페이지에 우리가 시추 계약을 했고 계약금은 얼마다까지 다 나와 있는 그런 공식 자료니까. 네. 그래서 이미 그 계약을 했다는 말은 시추 계획서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시추 계획서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 계약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미 내부적으로는 시추를 할 준비를 다 하고 있고 시추 계획을 시추선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른 문제만 없으면 아마 기존에 예상한 대로 12월이나 내년 1월, 왜냐하면 시추를 하다 보면 자꾸 문제가 생겨서 작업이 지연되거든요. 네. 그래서 6월이나 7월 태풍 오기 전에 시추를 반드시 마쳐야 되기 때문에 12월 1월 아무리 늦어도 2월 달까지 시추하지 않으면 다음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에 된다면 내후년에 다시 시추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네. 자원개발 승인이 나기 전에 시추 계획이 완성되는 경우들이 시추 보통은 합니까? 프로그램은 짤 수가 있죠. 왜냐하면 회사라는 게 모든 일을 한 일 끝나면 그 다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쭉 준비해서 추진을 하는 거니까. 네. 왜냐하면 물리탐사팀이 있고 시추팀이 있고 뭐 국제계약팀이 있고 그 다 팀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일은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요즘같이 이제 시간도 없고 왜냐하면 특히 석유 수출이나 이런 데서는 정말 시간이 돈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시추선 하루 용선료가 55만 불입니다. 7억 거의 뭐 지금 환율로 하면 거의 7억 6천만 원 정도 드는 거고, 그리고 그 작업하려면 그 인부들하고 장비들 쓰는 거 그거 다 하면 그것도 한 50만 불 정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심해에서 우리가 시추를 그냥 하면 하루에 14억씩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 14억이라는 게 일을 해도 나가고 안 해도 나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미리부터 그건 이미 다 준비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시추 계획은 이미 다 나왔으니 충분히 12월에 할수 시추를 있는 하는 거죠. 것도 물리적으로 가능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려고 이미 시추선을 빌려서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것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과정들에 대해서도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약간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이 발표가 나왔을 때 많지는 않지만 혹자들은 그 7권구에 대해서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아직 3년 이상 남긴 했습니다만은 한일 간의 공동 개발 조약을 맺은 상태에서 내년 6월에 일본 측이 우리 그만할래 하면 발을 뺄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선제적 관점에서 직접 이렇게 대통령실이 발표한 거 아니겠냐라는 해석들도 초반에는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일 공동구역은 아마 1970년도 그때 이제 한국이 먼저 이제 광구를 설정하니까 네. 일본이 우리도 같이 하자 해서 아마 74년간부터 이제 계속 양국이 얘기해가지고 78년에 정식으로 그 이제 7강구를 한일 공동개발구역으로 이제 정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양국이 동의했기 때문에 어느 한 나라가
뭐 한다 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양국이 완전히 동의해야 꼭 공동으로 같이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공동으로 같이 하든지 아니면 안 하더라도 공동으로 안 해야지 누구는 뭐 하고 누구는 안 하다 이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혹자는 그게 중동보다 많은 이제 석유가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아시아의 그 페르시아만이라고. 그거는 예. 이제 유엔에서 극동 아시아 개발 위원회 데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68년도가 그때 그냥 지질학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7강구에는 엄청나게 석유하고 가스가 모여 있을 이제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게 네. 무슨 물리 탐사를 했거나 무슨 구조를 찾을까 이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지질적 구조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양은 꽤나 된다. 네.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개념적으로 말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 어떻게 보면 뭐 좀 더 그 깊이 하신 분들의 의견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냥 선언적 의미인 거지. 네. 왜냐 우리가 동해 심해에서 우리가 석유 개발을 하면 대박 날 수 있지. 그 말하고 사실은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한일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하자 한 거기 때문에 그 협의가 되지 않는 한 앞으로 뭐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한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폐기하거나 뭐 주장하거나 빼거나 더하거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계속 서로의 주장만 하면서 아마 시간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사안하고 한일 공동개발 조약하고까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짓기에는 약간 좀 무리가 있다. 그런 네.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뭐 위치도 너무 다르고 네. 지금 개발 단계도 다르고 거기는 어떤 뭐 유망 구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발견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요. 마지막 하나만 여쭤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 사실 뭐 예산이 아직 편성은 안 됐습니다만은 지금 계획으로는 5천억 이상이 들 수도 있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관심도 많고 그만큼 좀 유의를 해야 될 사항들도 그리고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되는 사안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앞으로의 어떤 시추 사업에 있어서 좀 유의해야 될 점이나 키포인트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얘기를 해주시죠. 심해 시추는 일일 시추비가 굉장히 비싼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추 작업은 항상 시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농담으로 시추 문제 없는 시추 작업은 없고 시추 작업은 시추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에 불과하다 뭐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제 시작하든 태풍이 오거나 일기가 나빠진까지 잘 마치게 해서 준비를 진짜 잘하면서 그 작업을 운영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해양에서는 크고 작은 사고가 자꾸 납니다. 그것이 이제 인명사고로 연결되지 않게 굉장히 이제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석유공사나 정부 측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명확한 원자료가 이런 게 정확히 이제 공개되지 않으니까 모든 보고서를 다 공개할 필요는 없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문이 되고 있는 어떤 특정 분야의 자료만 정확히 이렇게 제공을 하면 그런 의혹들은 이제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이제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너무 정치적 이슈로 막 몰아갈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왜냐하면 석유 자원을 탐사하고 개발하는 것은 위험 요소가 되게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하는데 초기 투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드는 거에 비해서 실패했을 때 그 남아있는 가치, 우리가 그 잔존 가치라고 하잖아요. 예. 잔존 가치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일반 사업을 하면 땅도 사고 공장도 짓고 기계도 사면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기계도 있어 이제 팔면 내가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데, 네. 석유 사업은 천억 시추하고 나서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되거든요. 말씀하신 대로면 오히려 원복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정치적 이슈나 있는 게로 자꾸 할 게 아니고 이걸 좀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일하시는 실무하는 이게 국민들이나 정부가 믿고 시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잘 처리해서 관리하고 안전사고 없이 딱 석유 있는지 확인해보고, 있다면 한번 어떻게 개발할까 잘 계획해야 되고, 없다면 우리가 그 절차상 어떤 과정을 잘못했는지 그런 걸 세밀하게 분석하고 그런 걸 다 이제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속도감과 안전에 대해서 그리고 세밀한 분석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교수님의 의견으로는 어느 정도의 정보 공개는 좀 있어야 이런 의혹들도 풀리지 않겠냐.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정복을 안 하니까 이제 흔히 하는 말로
뭐가 문제 있어도 안 하냐 자꾸 이렇게 나오니까 왜냐하면 이런 값들이 나오려면 반드시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전체 볼륨은 얼마고 그는 얼마나 비어 있어서 내가 공급률은 예를 들어 뭐 20%를 곱했고 거기에서 석유는 30%가 있다고 봤고 가스는 20%가 있다고 봤고 물은 50% 있다고 봤다. 그거는 왜냐하면 꼭 정답이 아니라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원 절차에서 이렇게 평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거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들이 이제 봤을 때 문제가 없으면 그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부분적으로 공개를 하면 이런 많은 의혹들이 그냥 없어지지 않을까. 사실 여러 의혹들이 나옵니다만은 대부분 공통점들이 절차상에서 나올 수 있는 의혹들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정보 공개를 어느 정도 해서 그 의혹들을 푸는 것도 한 가지 또 방안이지 않을까라는 첨언까지 해주셨고요. 저희들도 관련한 뉴스들은 또 오늘 다룬 만큼 그 앞으로의 흐름들 계속 지켜보면서 팔로우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수님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최종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